그 도장 어디서 가져온 거니? 네 손에 그게 어떻게 있어? 국내 최대 침구 브랜드 수면방의 수장 해숙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배달을 온 청년 민우가 무심코 떨어뜨린 낡은 대추나무 도장. 그 측면에는 25년 전 해숙이 직접 새겨넣은 별 모양의 흠집이 선명했습니다. IMF의 칼바람 속에서 남편과 아들이 죽었다고 믿으며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도장은 죽은 자의 유품이라기엔 너무나 생생한 온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해숙은 직감했습니다. 자신이 믿어온 지난 25년의 시간이 누군가에 의해 철저히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끊어졌다 믿었던 천륜의 끈이 다시금 팽팽하게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늘 귀한 시간 내어 경청해 주시는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이야기를 짓는데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지금 어느 곳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안부 남겨주시면 오늘 생각지도 못한 기쁜 소식이 여러분의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포근한 잠자리를 만든다는 수면방의 회장실은 역설적이게도 늘 서늘한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예순을 바라보는 해숙은 수천만 원짜리 최고급 거위 털 이불을 덮고서도 뼛속까지 스미는 한기를 느끼며 눈을 떴습니다. 새벽 3시, 25년째 단 하루도 어김없이 그녀를 찾아오는 약속된 시간이었습니다. 해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가운을 걸쳤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꽉 막힌 듯 답답해 창문을 열자 서울의 차가운 새벽 공기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도심의 야경은 아름다웠지만 그녀에게는 거대한 무덤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습관처럼 왼쪽 손목을 매만졌습니다. 그곳에는 25년 전 모든 것을 잃었던 그 밤의 기억이 짙은 흉터로 남아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늘 1998년의 어느 비 내리는 골목에 서 있었습니다. IMF라는 세 글자가 온 나라를 집어삼키던 시절, 남편이 평생을 일궈온 작은 가구 공장은 하루아침에 부도가 났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들이닥쳐 평생의 피땀이 서린 기계들의 빨간 딱지를 붙이던 그 비릿한 쇠냄새. 해숙은 아직도 그 냄새가 코끝을 찌르는 것 같아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당시 남편은 해숙에게 민우만이라도 데리고 친정으로 가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해숙은 끝까지 남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시누이 순자가 나타나 아이를 잠시 맡아주겠다고 했을 때 그것이 마지막 인사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해숙은 협탁 위에 놓인 약병을 집어들었습니다. 물도 없이 삼킨 신경안정제 2알이 목구멍을 타고 쓰게 넘어갔습니다. 이 약 없이는 단 1시간도 버틸 수 없는 삶. 성공이라는 화려한 겉옷을 입었지만 그녀의 속살은 여전히 25년 전 그 빗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회장님, 비서실장입니다. 출발하실 시간입니다. 스피커를 통해 들려오는 비서의 목소리에 해숙은 서둘러 표정을 다듬었습니다. 거울 속의 여자는 차갑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동자 깊은 곳에는 길 잃은 어린아이 같은 슬픔이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해숙은 단정하게 올린 머리를 한 번 더 만지고는 차가운 회장실을 나섰습니다. 그것이 운명을 뒤흔들 만남으로 가는 첫걸음임을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남양주에 위치한 수면방 물류창고는 원단 먼지와 자재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수천 평에 달하는 거대한 공간은 해숙이 일궈온 제국의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까다로운 눈빛으로 원단의 밀도를 점검하고 재고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직원들은 회장의 서슬 퍼런 기세에 숨을 죽인 채 뒤를 따랐습니다.
창고 깊숙한 곳에서 원단 뭉치를 옮기던 인부들 사이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재를 배달 온 트럭에서 상자가 쏟아진 모양이었습니다. 해숙은 눈살을 찌푸리며 그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금방 치우겠습니다. 한 청년이 당황한 기색으로 엎드려 바닥에 흩어진 부속품들을 줍고 있었습니다. 빛바랜 작업복은 여기저기 기름때가 묻어 있었고 땀에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붙어 있었습니다. 해숙은 불쾌한 감정을 억누르며 그 앞을 지나치려 했습니다. 그런데 청년이 상자를 수습하려 몸을 숙이는 순간 그의 작업복 주머니에서 작고 둥근 물건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해숙의 구두 앞으로 또르르 굴러와 멈춰 섰습니다. 해숙은 무심코 발밑의 물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순간 그녀의 심장이 제멋대로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시야가 흐릿해지고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 했습니다. 그녀는 홀린 듯 허리를 굽혀 그 물건을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손때가 검게 묻어 반질반질해진 아주 낡은 대추나무 도장이었습니다. 해숙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도장의 측면을 더듬었습니다. 매끄럽게 깎인 나무면 한 구석, 칼끝으로 서툴게 새겨 넣은 작은 별 모양의 흠집이 손끝에 걸렸습니다. 이것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25년 전 남편이 처음으로 가구 공장 계약을 따냈을 때 해숙이 시장 귀퉁이에서 사준 도장이었습니다. 남편은 이 도장으로 우리 식구 평생 먹고 살 집 계약서에 도장 찍을 거라며 아이처럼 기뻐했었습니다. 해숙은 남편이 행여 도장을 잃어버릴까봐 밤새 문구용 칼로 그 별을 새겨 넣었습니다. 이거 내 거니? 해숙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도장을 빼앗듯 쥔 채 청년을 바라보았습니다. 가까이서 본 청년의 얼굴에 해숙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짙은 눈썹 밑으로 고집스럽게 내려온 눈매, 그리고 당황할 때면 아랫입술을 지그시 깨무는 습관까지. 그 모습은 영락없이 25년 전 남편의 젊은 시절 그대로였습니다. 아, 네. 제 겁니다. 돌려주세요. 저희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일한 물건이라서요. 민우라고 불린 청년은 당황한 듯 해숙의 손에서 도장을 가져가려 했습니다. 해숙은 민우의 얼굴에서 시선을 떼지 못한 채 도장을 꽉 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25년 동안 죽었다고 믿어온 아들이 제 눈앞에 나타난 것이 아닐까 하는 미친 듯한 희망이 해숙의 온몸을 휩쓸었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거라고? 그 아버님이 지금 어디 계시니? 해숙의 다급한 질문에 민우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낡은 소매로 해숙이 쥐었던 도장을 조심스럽게 닦아내며 나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저 아주 어릴 때요. 저 키워주신 고모님이 그러셨어요.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시면서 이거 하나 남기고 가셨다고. 청년의 대답은 해숙의 가슴에 날카로운 칼날을 꽂는 듯 했습니다. 고모라니. 해숙의 머릿속에는 신우이 순자의 얼굴이 독사처럼 일어났습니다. 25년 전 신우이는 해숙에게 피 묻은 남편의 옷까지 몇 벌을 던져주며 울부짖었습니다. 오빠랑 조카가 탄 차가 강물로 추락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이게 다 너 때문이라며 뺨을 때렸던 그 여자였습니다. 당시 해숙은 미친 사람처럼 강가를 헤맸습니다. 하지만 경찰도 신우이도 모두 죽었다고만 했습니다. 텅 빈 유골함을 안고 해숙은 몇 번이고 목숨을 끊으려 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녀를 일으켜 세운 것은 복수심이 아닌 오직 살아남아야 한다는 지독한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고모 이름이 뭐니? 그 고모라는 분 지금 어디 사셔? 해숙의 추궁이 거세지자 주변 직원들이 당황하며
해숙을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우 역시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이라면서 왜 남의 집안일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저는 일하러 온 거지 조사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민우는 도장을 주머니 깊숙이 넣고는 서둘러 트럭 운전석에 올라탔습니다. 해숙은 멀어지는 트럭의 뒷모습을 보며 비틀거렸습니다. 비서가 급히 다가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해숙은 비서의 팔을 부서져라 움켜쥐며 명령했습니다. 저 청년, 이름, 나이, 사는 곳, 그리고 가족관계까지 샅샅이 알아봐. 오늘 안에 보고해. 아니, 지금 당장 시작해. 트럭이 남기고 간 매연 가득한 공기 속에서 해숙은 손바닥을 꽉 쥐었습니다. 도장의 별 모양 흉터가 손바닥에 선명한 낙인처럼 남았습니다. 만약 신우이가 나를 속인 거라면, 만약 내 남편과 아이가 살아있었다면, 해숙의 눈에 서늘한 살기가 서렸습니다. 평생을 죄인처럼 자식을 가슴에 묻은 비정한 애미로 살게 했던 그 세월이 누군가의 추악한 각본이었다면 해숙은 결코 용서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해숙이 황급히 본사로 돌아왔을 때 부사장실 문틈으로는 천박한 웃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신우이 순자가 차지하고 앉아 상황 노릇을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 올케, 창고 실사 갔다더니 얼굴이 왜 이 모양이야? 어디 아픈 거 아냐? 순자가 붉은 립스틱을 칠한 입술을 끌어올리며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해숙은 차가운 눈빛으로 순자를 쏘아보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저 피곤해서 그렇다며 넘겼을 테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형님, 25년 전 그날 말이에요. 정말 그 강물에서 남편이랑 민우 흔적 아무것도 못 찾았다고 하셨죠? 순자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눈썹을 치켜 세우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 새삼스럽게 그 죽은 사람들 얘길 왜 꺼내? 사람 가슴 아프게. 내가 그때 그 차가운 강가에서 며칠을 밤새웠는지 잊었어? 경찰들이 다 그랬잖아. 물살이 너무 세서 바다까지 떠내려갔을 거라고. 순자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해숙의 확신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거짓말을 할 때면 눈동자가 흔들리고 목소리 톤이 급격히 올라가는 순자의 오랜 습관. 25년 전에도 순자는 똑같은 표정으로 해숙에게 사망 소식을 전했었습니다. 알았어요. 갑자기 생각이 나서요. 형님은 참 복도 많으셔. 그 시절에 오빠 보험금이랑 남은 공장 부지 보상금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떵떵거리고 사시니까요. 해숙의 뼈 있는 말에 순자의 안색이 변했습니다. 해숙은 아무 말 없이 순자를 지나쳐 회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리자마자 해숙은 책상 위에 놓인 집기들을 쓸어버렸습니다. 한편 복도에 남겨진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야, 너 지금 어디야? 아까 창고에서 무슨 일 있었어? 그 할망구가 갑자기 옛날 일을 캐묻잖아. 똑바로 말해. 그의 가방에 있던 도장 확실히 처리했다고 했어. 안 했어. 순자의 낮은 속삭임이 화려한 복도의 정적 속으로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그녀는 25년 동안 쌓아온 자신의 왕국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해숙은 비서로부터 등기 서류 한 뭉치를 건네받았습니다. 민우의 가족관계 증명서상에는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었고 그를 키운 고모의 이름은 다른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숙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서는 민우의 금융거래 내역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회장님, 이 청년이 매달 자기 월급의 70%를 고정적으로 송금하는 곳이 있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있는 요양병원입니다. 해숙은 수행원도 없이 직접 차를 몰았습니다.
도착한 요양병원은 낡고 음침했습니다. 해숙은 안내 데스크에서 민우가 보호자로 등록된 환자의 병실을 물었습니다. 302호실 환자분 말씀이시죠? 지금 면회 시간이 지났는데. 간호사의 재질을 뿌리치고 해숙은 복도를 달렸습니다. 구두 소리가 적막한 병원을 울렸습니다. 드디어 도착한 302호 병실 앞. 해숙은 문고리를 잡은 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 문을 열면 자신이 믿어온 세상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지독한 그리움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문을 열자 창가 쪽에 놓인 침대 하나가 보였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멍하니 밖을 내다보는 한 남자의 뒷모습. 해숙은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25년의 세월이 흘러 백발이 성성하고 어깨는 힘없이 굽어 있었지만 그 목덜미에 있는 작은 점 하나는 분명 그녀가 사랑했던 남편의 것이었습니다. 여보, 철수 씨. 해숙이 신음하듯 남편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는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만 바라보며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민우였습니다. 민우는 해숙을 발견하자마자 사나운 짐승처럼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당신 같은 귀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 같은 불쌍한 노인네한테 무슨 용건이죠? 아까 그 도장이 그렇게 탐납니까? 부자라고 사람 구경하러 오셨어요? 민우의 모진 말이 해숙의 심장을 조각냈습니다. 눈앞의 아들은 엄마를 원수처럼 노려보고 있었고 남편은 정신을 놓은 채 껍데기만 남아 있었습니다. 해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을 터뜨렸습니다. 민우야, 내가 내 엄마야. 해숙의 절규가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비웃음 가득한 눈으로 해숙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우리 엄마는 나랑 아버지를 빚더미에 버리고 도망갔다고 들었습니다. 성공하고 싶어서 자식까지 팔아넘긴 여자가 우리 엄마라고요. 당장 나가세요. 더러운 손으로 우리 아버지 건드리지 마시고. 민우는 해숙을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병실 밖으로 쫓겨난 해숙은 차가운 바닥에서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순자가 보낸 검은 옷의 사내들이 차갑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비극은 이제 막 서막을 올렸을 뿐이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아들에게 문전박대를 당하고 돌아온 해숙의 밤은 길고도 잔인했습니다. 해숙은 거실 한복판에 주저앉아 비서가 가져온 낡은 서류 뭉치를 뒤적였습니다. 25년 전 신우이 순자가 건넸던 서류들이었습니다. 해숙은 돋보기를 쓰고 종이 위를 기어가는 글자들을 하나하나 뜯어보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사고 경위서에 적힌 진술은 지나치게 매끄러웠고 사고 지점의 기록도 실제와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해숙의 눈길을 멈추게 한 것은 당시 찍혔던 인감도장의 모양이었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해숙에게 선물했던 대추나무 도장이 아니라 시중에 흔히 파는 막도장이었습니다. 당신, 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거야? 해숙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25년 전 남편의 공장에서 격리로 일하며 회사의 자금 사정을 잘 알았던 김 씨를 수소문했습니다. 밤새도록 인맥을 동원한 끝에 경기도 평택 근처에서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새벽 4시 해숙은 직접 차를 몰아 안개 자욱한 도로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이 마치 25년 전 공장의 불꽃처럼 보였습니다. 해숙은 핸들을 잡은 손등의 핏줄이 붉어질 정도로 힘을 주었습니다. 만약 순자가 남편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사고를 조작한 것이라면 그것은 천륜을 끊어놓은 살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평택의 외곽에 도착했을 때
김 씨는 가게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해숙을 알아본 김 씨의 얼굴에 당혹감과 공포가 동시에 스쳤습니다. 회장님,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김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해숙은 김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거친 손마디에서 느껴지는 세월의 무게가 해숙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김경리, 솔직하게 말해줘요. 25년 전 그날 형님이 공장 장부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우리 남편이 정말 그 강물에 빠진 게 맞은지. 해숙의 간절한 눈빛에 김 씨의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은 서서히 그 고개를 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민우는 서울 변두리의 물류창고에서 야간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몸에서는 땀 냄새와 먼지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밤새도록 수백 개의 상자를 나르느라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고 손가락 끝은 감각이 무뎌진 지 오래였습니다. 민우는 창고 입구에 앉아 편의점에서 사온 차가운 캔커피 하나로 갈증을 달랬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손가락 끝에 걸리는 딱딱한 물건, 대추나무 도장을 꺼내 보았습니다. 어제 창고에서 마주쳤던 그 화려한 여인의 얼굴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며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울먹이던 그 눈빛. 돈 많은 사람들은 눈물도 값싸게 흘리는군. 민우의 기억 속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비겁한 존재였습니다. 고모 순자는 민우가 걸음마를 뗄 무렵부터 입에 못이 박이도록 말했습니다. 내 엄마는 아버지가 부도나자마자 너랑 아버지를 버리고 도망갔다고, 어린 너를 길바닥에 버리고 성공에 눈이 멀어 야반도주한 여자라고 말입니다. 민우는 그 말을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정신을 놓아버린 것도 모두 그 비정한 여자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민우는 낡은 오토바이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제 곧 요양병원의 아침 면회 시간이 시작될 터였습니다. 아버지는 아침마다 창가에 앉아 어떤 이름을 중얼거린다고 했습니다. 민우는 아버지가 말하는 그 이름이 엄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할 때마다 치가 떨렸습니다. 오토바이가 골목길을 지날 때마다 덜커덩거리는 금소금이 정적을 깼습니다. 민우는 결심했습니다. 그 여자가 다시 나타난다면 이번에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유산인 이 도장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 여자의 가식적인 동정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부사장실의 소파에 앉아있던 순자는 손톱을 신경질적으로 깨물고 있었습니다. 해숙이 옛 격리 김 씨를 찾아갔다는 보고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25년 전 그녀는 오빠의 공장 부지가 신도시 개발 구역에 포함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악마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때 확실히 처리를 했어야 했는데 오빠가 살아서 내 발목을 잡을 줄이야. 순자는 25년 전에 그 밤을 떠올렸습니다. 사채업자들에게 오빠가 숨어있는 위치를 흘리고 해숙에게는 오빠와 조카가 죽었다는 가짜 서류를 내밀었을 때의 전율. 그녀는 오빠의 명의를 도용해 받은 보상금으로 지금의 지위를 샀습니다. 그 화려한 보석과 옷들은 모두 오빠의 피와 해숙의 눈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순자는 신복인 박 실장을 불렀습니다. 박 실장은 그림자처럼 어둠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순자는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박 실장, 김경리 입부터 막아. 그리고 요양병원에 있는 그 인간, 당장 다른 곳으로 빼돌려. 해숙이가 다시는 찾지 못하게 아주 깊숙한 곳으로 보내버려. 순자의 눈에는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가족이라는 허울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그녀에게 오빠와 조카는 자신의 안위를 위협하는 제거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순자는 화장대 앞에 앉아 진한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비릿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옳게, 당신이 먼저 판을 흔든 거야. 이번에는 정말로 죽여줄게. 산채로 지옥을 맛보게 해주지. 순자의 웃음소리가 부사장실의 벽을 타고 기괴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남은 천륜조차도 불태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평택의 낡은 국밥집 뒷방에서 해숙은 김 씨의 입술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찻잔을 쥔 채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무거운 입을 뗐습니다. 회장님, 사실 부사장님이 그때 제 가족을 인질로 협박하셨어요. 사장님이 공장 자금을 횡령해서 도망간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라고요. 그리고 사채업자들에게 연락한 것도 부사장님이었어요. 김 씨의 고백은 해숙의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신우이 순자가 단순히 재산을 탐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오빠를 죽음의 문턱까지 밀어넣었다는 사실에 해숙은 숨이 막혔습니다. 김 씨는 눈물을 흘리며 덧붙였습니다. 사장님은 끝까지 회장님 성함만 부르셨어요. 빚쟁이들에게 끌려가면서도 해숙이랑 민우는 건드리지 말라고. 그 목소리가 아직도 꿈에 나와요. 해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분노로 인해 시야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요양병원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빗줄기가 다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해숙은 남편의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민우는 아직 도착 전이었습니다. 해숙은 남편의 앙상한 손을 잡고 그의 이름을 목 놓아 불렀습니다. 여보, 나예요. 해숙이라고요. 당신을 죽었다고 믿게 만든 그 악마들이 누군지 이제 다 알았어요. 철수 씨, 제발 정신 좀 차려봐요. 그때였습니다. 남편의 초점 없는 눈동자가 느리게 움직이더니 해숙의 얼굴에 멈췄습니다. 남편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아주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별도장? 해숙아, 우리 민우 살려야 해. 그것은 남편의 기억 속에 유일하게 남은 방어 기제였습니다. 남편은 25년 전에 공포 속에 갇혀 있으면서도 오직 아내와 자식의 안위만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해숙은 남편을 끌어안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해숙은 남편을 당장 자신의 집으로 옮기기 위해 병원 관계자를 호출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해숙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해숙이 병원 원무과에서 이송 서류를 작성하는 사이 병실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사내들이 들이닥쳐 남편을 강제로 휠체어에 태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놓으세요. 해숙이 달려갔지만 사내들은 거칠게 해숙을 밀쳐냈습니다. 그들은 순자가 보낸 용역업체 직원들이었습니다. 남편은 겁에 질린 눈으로 해숙을 바라보며 허공에 손을 휘저었습니다. 구급차는 이미 비상구 앞에 대기하고 있었고 남편은 순식간에 차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안 돼. 여보, 철수 씨. 해숙이 구급차의 뒷문을 붙잡으려 했지만 차는 매정한 엔진 소리를 내며 병원 마당을 빠져나갔습니다. 해숙은 자신의 차에 올라타 구급차를 뒤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나타난 거대한 덤프트럭 한 대가 병원 입구를 가로막았습니다. 트럭 운전사는 차에서 내려 일부러 타이어를 살피는 척하며 해숙의 길을 차단했습니다. 그때 해숙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민우였습니다. 이 비정한 인간아,
당신이 뭔데 우리 아버지를 강제로 데려가려고 해? 성공에 미쳐서 이제는 병든 노인까지 이용해서 쇼를 하겠다는 거야? 순자의 이간질에 속은 민우의 목소리는 증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순자는 미리 민우에게 전화를 걸어 해숙이 아버지를 요양원에서 내쫓고 강제로 정신병원에 넣으려 한다고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아니야, 민우야. 고모 말을 믿지 마. 지금 아버지가 납치당하고 있어. 해숙이 소리쳤지만 민우는 차갑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해숙은 핸들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오열했습니다. 신우이 순자는 해숙의 남편을 빼돌린 것도 모자라 아들의 가슴에 엄마를 향한 영원한 증오의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비 내리는 도로 위 구급차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해숙은 가로막힌 길 위에서 절규했습니다. 요양병원 302호실은 이제 주인 잃은 정정만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남편 철수가 거친 숨을 내쉬며 머물렀던 그 좁은 침대 위에는 누렇게 변색된 시트만이 어지럽게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폭우는 유리창을 깨뜨릴 듯 사납게 몰아쳤고 그 소리는 마치 사랑하는 이들을 뺏긴 누군가의 통곡처럼 병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우는 온몸이 빗물에 젖은 채 병실 문턱에 멈춰 섰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검은 봉지 속에서 아버지를 위해 사온 단팥빵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민우는 그것을 주울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조금 전 고모 순자로부터 걸려온 전화는 민우의 이성을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순자의 목소리는 전화기 너머에서 뱀처럼 차갑게 스며들었습니다. 내 엄마라는 여자가 사람들을 시켜서 내 아버지를 강제로 끌고 갔다는 그 말 한마디, 재산 싸움에 걸림돌이 된다며 아버지를 아예 세상에서 지워버리려 한다는 그 거짓된 속삭임이 민우의 가슴에 독화살처럼 박혔습니다. 민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붉은 피가 배어 나왔지만 마음속에 도려낸 듯한 통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민우는 텅 빈 침대 프레임을 손바닥으로 거칠게 내리쳤습니다. 25년 전 그 지독했던 IMF 시절에 자신을 버리고 떠난 엄마에 대한 기억은 이제 증오를 넘어 사리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서예숙,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성공에 미쳐서 이제는 병든 아버지까지 죽이려 들어? 민우는 낮게 읊조리며 병실을 뛰쳐나갔습니다. 복도를 달리는 그의 낡은 운동화에서 빗물이 튀어올라 벽을 더럽혔습니다. 그는 오토바이에 몸을 실었습니다. 엔진의 굉음이 폭우를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민우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를 되찾기 위해서라면 그 화려한 성체 같은 수면방 본사를 불태워서라도 진실을 찾아내겠다고 말입니다. 해숙은 미친 사람처럼 핸들을 꺾었습니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이며 유리창을 닦아냈지만 시야는 여전히 불투명했습니다. 오직 저 멀리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구급차의 붉은 미등만이 그녀가 쫓아야 할 유일한 이정표였습니다. 하지만 길은 야속하게도 그녀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국도 한가운데를 집채만 한 덤프트럭 한 대가 가로막고 서 있었습니다. 해숙은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타이어가 빗길에 미끄러지며 비명을 질렀고 차체는 위태롭게 흔들리다 트럭 코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트럭 운전사는 차에서 내려 느릿느릿한 걸음으로 타이어를 발로 툭툭 찼습니다. 누가 봐도 의도적인 방해였고 치밀하게 계산된 지연 작전이었습니다. 해숙은 경적을 쉴 새 없이 울리며 창밖으로 절규했습니다. 비켜요. 제발 비키라고요. 우리 남편이 저 차에 타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빗소리에 묻힌 그녀의 외침은 공허하게 허공으로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해숙은 차 문을 열고 빗속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비단 블라우스가 순식간에 젖어 몸에 달라붙었고 비싼 구두는 진흙탕 속에 깊숙이 빠졌습니다. 진흙바닥에 넘어진 해숙의 손등이 긁혀 피가 났지만 그녀는 통증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해숙은 진흙물에 젖은 채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시누이 순자의 치밀하고도 잔인한 수법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순자는 해숙이 진실을 눈치채고 남편을 찾으러 올 것을 이미 계산해 넣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빼돌리고 아들의 마음속에 증오의 씨앗을 뿌리고 추격하는 길목까지 완벽하게 차단하는 그 악마 같은 주도면밀함. 하지만 해숙은 다시금 바닥을 짚고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슬픔이 아닌 서슬 퍼런 살기로 번뜩였습니다. 해숙은 차 안으로 돌아와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모든 인맥을 총동원해. 흥신소든 사설 보안업체든 상관없어. 경기도 일대의 모든 사설 요양원과 정신병원을 샅샅이 뒤져. 강철수라는 이름이 없으면 인적사항이 비슷한 환자라도 찾아내. 내 모든 재산을 걸어서라도 오늘 안에 남편 찾아내라고. 해숙은 젖은 머리카락을 거칠게 쓸어 넘기며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창문에 맺힌 빗방울이 그녀의 가슴에 맺힌 피눈물처럼 아래로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가족의 재회가 아니었습니다. 25년 전 빼앗긴 자신의 인생과 지워진 가족의 이름을 되찾기 위한 전쟁의 서막이었습니다. 강남 한복판 수면방 본사 건물의 22층 부사장실은 회장실보다 더 화려하고 사치스럽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순자는 고가의 실크 가운을 걸친 채 창밖에 비 내리는 도심 풍경을 여유롭게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핏빛처럼 붉은 와인이 담긴 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박 실장, 고생했어. 그 늙은이는 어디에 처리했지? 어둠 속에서 순자의 신복인 박 실장이 그림자처럼 나타나 고개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강원도 대관령 인근의 폐쇄병동입니다. 외부인은커녕 근처 마을 사람들도 접근하기 힘든 험준한 곳이죠. 서 회장이 아무리 돈을 풀어 사람을 사도 절대 찾을 수 없을 겁니다. 순자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와인을 한 모금 삼켰습니다. 30년 전 가난한 가구 공장주의 아내였던 해숙을 발밑에 두고 부리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해숙이 일궈온 이 거대한 기업을 통째로 집어삼키는 순간이 코앞으로 다가왔음을 직감했습니다. 그 조카 녀석, 민우는 어떻게 됐어? 예상대로 본사 로비에서 난동을 부리다 보안 요원들에게 제압당했습니다. 서 회장을 유괴범으로 고소하겠다며 눈이 뒤집혔더군요. 지금쯤 부사장님을 철석같이 믿고 있을 겁니다. 순자는 고개를 뒤로 젖히며 깔깔거리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불안의 불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민우가 가지고 있다는 그 낡은 대추나무 도장이었습니다. 만약 해숙이 민우가 가진 진짜 도장을 손에 넣고 정밀 감정을 의뢰한다면 지난 세월 쌓아온 자신의 왕국은 모래성처럼 무너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순자는 잔을 내려놓으며 박 실장에게 차가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민우를 다시 불러. 돈으로 매수하든 아니면 사고로 위장해서 겁을 주든 그 도장부터 뺏어와. 그리고 그 녀석을 아예 해외로 보내버려. 다시는 이 땅에 발도 못 붙이게. 악마의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습니다. 순자는 자신의 조카를 팔아치우고 친오빠의 생명을 담보로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인간의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괴물의 그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민우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겨우 풀려나 본사 앞 공원 벤치에 넋을 잃고 앉아 있었습니다. 비는 그칠 줄 모르고 쏟아졌고 그의 낡은 가죽 점퍼는 이미 물을 머금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고모 순자는 유치장까지 면회를 와서 가식적인 눈물을 흘렸습니다. 해숙이 권력을 이용해 너를 해칠지 모르니 먼 곳으로 떠나라는 그 말이 민우의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민우는 주머니 속에서 대추나무 도장을 꺼냈습니다. 비에 젖은 도장은 더욱 짙은 밤색을 띠며 묵직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문득 도장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불빛 아래에서 요리조리 돌려보던 민우의 눈에 별 모양의 흠집이 새겨진 반대편 측면에 아주 미세한 금이 포착되었습니다. 단순한 나무의 결이라기엔 지나치게 정교한 직선이었습니다. 민우는 홀린 듯 도장의 윗부분을 잡고 힘껏 비틀었습니다. 25년의 세월 동안 굳게 닫혀있던 나무가 삐걱거리는 비명을 지르며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놀랍게도 도장은 뚜껑처럼 분리되었습니다. 그 안은 아주 작은 공간이 파여있는 비밀스러운 함이었습니다. 민우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그 작은 구멍 안에서 돌돌 말린 작은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세월의 풍파로 누렇게 변색된 낡은 한지였습니다. 민우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종이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그것은 25년 전 아버지가 제정신을 잃기 직전 마지막 힘을 다해 휘갈겨 쓴 유서이자 고발장이었습니다. 혜수가 만약 내가 이 글을 본다면 우리 순자를 조심해라. 그 애가 내 인감을 위조하고 공장 땅 보상금을 가로채려 한다. 내가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것도 그 애의 밀고 때문이다. 민우를 데리고 꼭 살아남아라. 이 도장 안에 내가 준 별을 기억하며 견디마. 종이 위에는 눈물 자국으로 번진 아버지의 거친 필체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민우는 멍하니 그 글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증오하며 비정한 배신자라 여겼던 엄마는 사실 피해자였습니다. 오히려 자신과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 누명을 쓰고 쫓겨난 가련한 여인이었습니다. 엄마,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무슨 짓을... 민우는 빗속으로 미친 듯이 뛰어나갔습니다. 이제 그는 누군가의 아들이 아니라 진실을 되찾기 위해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전사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는 해숙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한 번도 저장한 적 없지만 뇌리에 낙인처럼 박혀 잊히지 않던 그 번호를 말입니다. 해숙은 비에 젖은 채 차 안에서 비서실장의 연락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발신자 번호가 표시되지 않은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해숙은 본능적으로 그것이 아들 민우임을 직감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한참 동안 오열 섞인 숨소리만 들려왔습니다. 민우니? 민우야, 대답해봐. 마침내 전화기 너머에서 찢어질 듯 갈라진 민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다 잘못했어요. 도장 속에 아버지 편지가 있었어요. 고모가 범인이에요. 아버지가 계신 곳 제가 알아냈어요. 고모가 박 실장한테 하는 소리를 몰래 들었어요. 해숙은 심장이 멈추는 것 같은 전율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아들이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우의 목소리는 급박하게 변했습니다. 지금 강원도 대관령 쪽 폐쇄병원으로 가고 있어요. 제가 먼저 도착해서 아버지를 모시고 나올게요. 고모가 사람들을 보내서 아버지를 처리하라고 했어요. 엄마, 빨리 오세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민우의 전화기 너머에서 타이어가 빗길에 미끄러지는 비명과 함께 거대한 충격음이 들려왔습니다. 민우야, 응답해.
해숙의 절규가 좁은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들려오는 것은 지지직거리는 기계음뿐, 전화는 뚝 끊겨버렸습니다. 해숙은 미친 사람처럼 시동을 걸었습니다. 손자가 보낸 사내들이 민우를 추격해 사고를 낸 것이 분명했습니다. 해숙은 이제 엄마로서의 본능과 경영자로서의 냉철함을 동시에 폭발시켰습니다. 그녀는 경찰에 신고하는 동시에 회사의 모든 보안팀을 가동했습니다. 대관령으로 가. 내 아들과 남편이 잘못되면 너희도 죽고 나도 죽는 거야. 전속력으로 밟아. 어둠을 가르는 헤드라이트가 사나운 빗줄기를 뚫고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25년 전 속수무책으로 가족을 빼앗겼던 여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천륜을 건드린 악마를 처단하기 위해 지옥의 불길 속이라도 뛰어들 준비가 된 처절한 어머니였습니다. 강원도 대관령으로 향하는 길은 칠흑 같은 어둠과 자욱한 안개에 잠겨 있었습니다. 해숙은 운전대를 잡은 손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을 주었습니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유리창을 긁어내며 빗물을 밀어냈지만 해숙의 시야는 이미 아들의 사고 소식에 피눈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길은 뱀처럼 굽이치며 낭떠러지를 끼고 이어졌습니다. 해숙은 만약 내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자신 역시 이 어두운 골짜기 아래로 몸을 던지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어둠을 갈랐습니다. 25년 전 힘없던 시절에는 비겁한 신우이의 농간에 속아 천륜을 놓쳤지만 이제는 죽음조차 그녀를 가로막을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저 멀리 안개 너머로 비상등의 붉은 불빛이 전멸하고 있었습니다. 도랑에 처박힌 오토바이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해숙은 차가 완전히 멈추기도 전에 문을 열고 밖으로 튕겨나갔습니다. 빗길에 미끄러져 무릎이 까지고 손바닥이 갈렸지만 그녀는 고통을 느낄 새도 없이 풀숲을 헤치며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우야, 민우야, 제발 대답 좀 해봐. 도로 옆 차가운 흙바닥에 쓰러져 있는 민우를 발견했을 때 해숙의 심장은 그대로 멎는 듯 했습니다. 민우는 머리에서 흐른 선혈이 빗물에 씻겨 내려가며 온몸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해숙은 떨리는 손으로 아들을 안아 올렸습니다. 차갑게 식어가는 아들의 뺨을 자신의 가슴에 대고 비볐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민우야, 이제 겨우 만났는데 이대로 가면 엄마는 어떡하니? 해숙의 절규가 대관령의 깊은 골짜기를 울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민우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꿈틀거렸습니다. 민우는 가까스로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리며 해숙을 바라보았습니다. 피로 얼룩진 그의 입술이 느리게 움직이며 바람 같은 소리를 냈습니다. 민우는 정신이 희미해지는 와중에도 아버지가 갇혀 있을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해숙은 뒤따라온 구급대원들에게 아들을 맡기며 산 정상의 어둠을 응시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평생을 어둠 속에 갇혀 산 남편을 구하기 위해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산 정상 근처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낡은 폐쇄병동은 거대한 무덤처럼 보였습니다. 해숙은 차를 들이받을 기세로 병동 정문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당황하며 길을 가로막았지만 해숙은 차에서 내려 거침없이 전진했습니다. 그녀의 옷은 진흙과 빗물로 엉망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서슬퍼런 칼날과 같았습니다. 내 남편 건드린 놈들은 오늘 하나도 살려두지 않겠다. 비켜. 해숙의 사자후에 덩치 큰 사내들이 주춤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병동 안은 소독약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해숙은 복도를 달렸습니다. 가장 구석진 방 녹슨 철문 너머로
남편 철수의 가느다란 신음이 들려왔습니다. 문을 박차고 들어간 순간 해숙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신우이 순자의 신복인 박 실장이 휠체어에 묶인 철수를 억지로 끌고 나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겁에 질린 눈으로 해숙을 발견하고는 울먹였습니다. 남편의 야윈 어깨와 앙상한 손목을 본 해숙은 이성이 끊어지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당신, 내 남편에게 그 손 놓지 못해. 내 놈이 감히 누구를 건드리는 거냐? 해숙의 일갈에 박 실장이 당황하는 사이 복도 끝에서 차가운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자였습니다. 순자는 비에 젖은 채 나타난 해숙을 보며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옳게 대단하네. 여기까지 찾아오고 말이야. 근데 어쩌나 오빠는 이미 제정신이 아닌데. 당신이 데려간들 뭐가 달라지겠어? 순자는 여전히 죄책감 하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해숙은 천천히 순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민우가 찾아낸 그 대추나무 도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게 뭔지 알겠어? 당신이 오빠를 밀고 하고 공장 땅을 가로채기 위해 인감을 위조했던 모든 증거가 여기 담겨 있어. 당신은 이제 끝이야, 강순자. 순자의 얼굴에서 핏기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진짜 도장이 해숙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순자는 발악하듯 해숙에게 달려들었지만 해숙의 뒤를 따라온 경찰들이 순자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30년 가까이 이어진 탐욕의 왕국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순자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은 본사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해숙은 남편을 가장 안전한 병원으로 이송시킨 뒤 곧장 본사 이사회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정장은 여전히 비에 젖어 있었고 얼굴에는 사고 당시 입은 상처가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사회장에 들어선 그녀의 기세는 그 어느 때보다 위험이 넘쳤습니다. 해숙은 순자의 편에 서서 자신을 몰아내려 했던 이사들을 하나하나 쏘아보았습니다. 그녀는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그것은 순자가 지난 25년간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고 지위를 이용해 가족을 사지로 몰아넣으며 부당하게 취득한 지분 내역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당신들이 추대했던 부사장의 추악한 실체입니다. 나는 오늘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공표할 것입니다. 천륜을 어긴 자가 이 회사의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해숙의 선언에 이사회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비겁하게 눈치를 보던 이사들은 앞다투어 고개를 숙이며 사죄를 빌었습니다. 순자의 세력은 단 하루 만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졌습니다. 순자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25년 전 오빠의 보상금을 가로채기 위해 범죄를 저질렀던 모든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해숙은 회장실로 돌아와 창밖을 보았습니다. 밤새 내리던 비가 그치고 먹구름 사이로 햇살이 내비치고 있었습니다. 25년 전 자신의 인생을 암흑으로 밀어넣었던 그 긴 폭풍우가 마침내 끝이 났음을 느꼈습니다. 해숙은 책상 위에 놓인 대추나무 도장을 손바닥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철수 씨. 민우야, 이제 우리가 이겼다. 해숙은 참아왔던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억눌린 세월에 대한 보상이었으며 정화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성공에 매달리는 차가운 기업가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가족을 지켜낸 한 여인이자 어머니로서 그녀는 비로소 진정한 평온을 찾았습니다. 사고 이후 한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민우는 다행히 여러 차례의 수술을 견뎌내고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해숙은 회사의 모든 업무를 대리인에게 맡긴 채 하루 24시간을 아들의 곁에서 보냈습니다.
해숙은 간병인도 마다하고 직접 아들의 마른 다리를 주무르고 식은 땀을 닦주었습니다. 어느 따스한 오후 창가로 쏟아지는 봄볕 아래에서 민우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붕대를 감은 머리와 창백한 안색이었지만 그의 눈동자는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맑았습니다. 해숙은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민우야, 정신이 드니? 엄마 여기 있어.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민우는 잠시 해숙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지며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동안 모진 말로 엄마 가슴에 대못 박은 거 정말 죽을 죄를 졌어요. 민우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려 베개를 적셨습니다. 25년 동안 가슴속에 쌓아두었던 엄마를 향한 원망과 증오가 눈물에 씻겨 내려갔습니다. 해숙은 아들을 와락 끌어안고 함께 통곡했습니다. 아니야, 민우야. 내가 미안해. 내가 너를 더 빨리 찾았어야 했는데. 그 긴 세월을 외롭게 해서 정말 미안해.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확인하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휠체어를 탄 철수가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기억이 온전치 않아 초점이 불안정했지만 아내와 아들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며 아이처럼 해맑게 웃었습니다. 철수는 주머니에서 소중하게 간직해온 무언가를 꺼내 민우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대추나무 도장이었습니다. 도장? 우리 집. 도장 찍어야지. 해숙이랑 민우랑 우리 집. 그 말에 병실안은 다시 한번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비록 몸과 마음은 상처투성이었지만 끊어졌던 가족의 인연이 다시금 단단하게 매듭지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시간은 물처럼 흘러 계절은 어느덧 만물이 소생하는 화창한 봄이 되었습니다. 해숙은 번잡한 강남의 펜트하우스를 정리하고 경기도 외곽의 마당 넓은 집으로 보금자리를 옮겼습니다. 화려한 대리석 대신 따스한 햇살과 나무 냄새가 가득한 소박한 집이었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는 남편이 좋아하던 대추나무 묘목 한 그루가 심어졌습니다. 철수는 매일 아침 그 나무에 물을 주며 조금씩 건강을 회복해 갔습니다. 해숙은 회장직을 내려놓고 평범한 아내이자 엄마로 돌아왔습니다. 민우는 아버지가 못다 이룬 목공의 길을 걷기로 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세 식구가 마당 평상에 둘러앉았습니다. 해숙은 정성껏 끓인 된장찌개와 나물을 내어왔습니다.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세상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풍성한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오늘 우리가 아주 중요한 계약을 해야 해요. 해숙이 가방에서 깨끗한 백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집 계약서도 회사 서류도 아닌 세 사람이 서로에게 쓴 사랑의 약속이 담긴 문서였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는 약속, 여기에 도장 찍는 거예요. 민우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함께 대추나무 도장을 쥐었습니다. 인간 패드에 붉은 인형을 묻힌 뒤 종이 위에 힘껏 눌러 찍었습니다. 도장 측면에 작은 별 모양 흠집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25년 전 해숙이 칼끝으로 새겼던 그 사랑의 징표가 이제는 완전한 행복의 인장이 되어 종이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자, 이제 진짜 우리 집이네요. 축하해요, 아버지. 엄마. 민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철수도 박수를 치며 좋아했고 해숙은 두 사람의 어깨에 고개를 기댔습니다. 가장 캄캄한 밤을 지나온 사람만이 새벽의 소중함을 알 듯 우리 세 식구는 이제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식지 않는 따뜻한 밥상을 차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 도장에는 지금 어떤 사랑이 새겨져 있습니까? 해숙은 지그시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에 실려오는 대추나무 꽃향기가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지워졌던 이름들이 다시 살아나 숨쉬는 집. 그곳에 진정한 봄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나날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응원의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잊지 못할 선물이 됩니다.